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보세요. 이제 광고 기반 무료 플랫폼과 구독 기반의 유료 플랫폼이 이제 서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 좀 그런 걸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배경은 뭐예요? 일단은 매출액이 안 나와서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구독자 성장이 정체됐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의 가구당 가입은 대부분 끝난 것 같아요. 이젠 개인당 가입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당 가입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서는 불법 공유 같은 것들 다 끊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스냅 입장에서, SNS 입장에서는 광고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좀 오래될 수 있는 이슈인 게 다 애플 때문인 거죠. 여기도 애플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더 싼 요금제를 내야 됩니다. 그게 광고 기반의 요금제인 거고요. 스냅 입장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1인당 매출액을 높일 수가 없다면 1인당 매출액을 고정시켜서 캐시플로우를 낼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게 구독 매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겹치게 되는 거고, 이 둘이 겹치는 이 구간에서의 경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넷플릭스의 광고 기반 플랜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인가 블룸버그에서는 이거 하면은 4천만 명 정도의 구독자 증가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 이제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광고 구조가 좀 상위권의 광고주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광고주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광고를 볼 때는 스킵을 하거나 잘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만약에 광고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 컨텐츠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광고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광고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광고 단가가 산업평균 대비 두세 배 이상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를 모으는 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내년 3분기까지 4천만 명을 모은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숫자에 대한 정확도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높은 게 광고 기반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면 더 많은 가입자가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결국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구독자를 더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충분히 가능성 높은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1분기, 2분기 둘 다였나요? 네. 그거는 어느 시장의 한계까지 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리오프닝이 아직까지도 있었고, 요즘에 뭐 팬데믹 종료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구당 침투율의 포화 상태에 온 거죠. 더 이상 증가 여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와중에 경쟁 이슈가 있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반기에 1분기와 2분기 연속 가입자가 빠졌고, 그걸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광고 기반의 요금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분기 넷플릭스의 실적을 이제 곧 마주하게 네. 되죠. 뭘 봐야 될까요? 일단 넷플릭스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넷플릭스가 미국 나스닥 빅테크 중에 제일 먼저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업들의 이 향방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을 가장 봐야 될 거는 첫 번째가 이번 분기의 가입자 증가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그리고 이 경쟁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가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광고 기반 요금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과연 이 언론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숫자들이 맞는가, 그리고 맞다면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입자가 또 줄면 타격이 좀 심하겠네요. 그렇죠. 가입자가 뭐 일단 예상치가 있으니까요. 아, 예. 예.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가이던스가 소폭 증가하는 걸로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에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거에 대한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년에 과연 광고 기반 요금제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슬로우 다운 된 거 다 아니까 네. 이제 너네가 다음의 전략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님께서는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도 다수 커버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 그 징동닷컴
네. 알리바바, 네. 뭐 기타 여러 가지 커머스 기업, 중국 기업들이 그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았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 딱 뛰는 게 핀듀오듀오, 네. 핀두오두오라고 했나요? 뭐 이게 네. 발음도 여러 가지여서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에 이제 제일 중요한 플레이어가 말씀하신 알리바바, 징동닷컴, 핀두오두오 이 세 개 기업인데요. 근데 이제 알리바바는 점유율이 계속 빠집니다. 네. 우리가 알리바바가 최대 기업이니까 매우 익숙하지만 점유율은 빠진 지 좀 몇 년 됐고요. 그 점유율 빠진 거를 징동닷컴이나 핀두오두오라는 기업이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중국의 지금 이커머스 성장의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도 물론 있지만 3선 이하 도시라고 부르는 중소도시, 시골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소비력 증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중국도 아무래도 그 물류 같은 것들, 그러니까 배송의 빠름, 배송의 정확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알리바바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기업들, 징동닷컴이나 핀도도 같은 기업들이 사용자 증가랑 거래 금액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거고, 알리바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핀두오두오는 좀 다른 플레이어들이랑 차별화되는 서비스나 전략 같은 게 있어요? 핀도도는 공동 구매를 주로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카카오톡에 보면은 공동 구매가 있고요. 가끔 공동 구매해서 이제 좀 물건을 싸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핀도도 핵심 기능이 이제 공동 구매입니다. 그래서 저가형 상품들도 많이 팔긴 하지만 그런 저가형 상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구매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핀두오두오는 SNS 기능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SNS 기능은 없고요. 이제 핀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텐센트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핀도도도 그 텐센트의 위챗 메신저 안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중국 이커머스 애들이 해외로 좀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 네. 얘네들의 그 중국이랑 그 외의 매출 비중이 좀 어떻게 돼요? 지금 알리바바는 10% 내외밖에 안 되고요. 해외 비중이요? 네, 해외 비중이 그렇게 안 되고, 텐센트도 게임 비중이 있긴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장점이나 단점은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 거대한 시장을 다 잠식하고 나면 해외로 나가도 원래 하고 있던 시장 대비 파이가 크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문제는 사용자들이 대부분 다 인터넷 플랫폼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내 사용자가 10억 명에 육박했고요. 텐센트 위챗 메신저도 비슷하죠. 중국에서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는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고성장을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반대로 미국 기업들을 보면 미국 기업들의 장점은 해외로 나간다는 거죠. 미국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미국이 제일 좋은 국가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쪽으로 계속 나갑니다. 성공도 하고요. 근데 중국은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알리바바가 해외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계속 인수하고 있고, 요즘 텐센트나 네디즈나 이런 기업들도 해외에 있는 게임사 인수하는데 파급력이 과연 클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M&A도 쉽지 않아지겠어요. 그렇죠. M&A도 어렵죠.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미국 진출을 하는 것도 미국에서 좋지 않아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틱톡도 마찬가지죠. 틱톡이 미국에서 한창 이슈가 있었을 때, 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도 이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고, 과연 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규제나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의 상폐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홍콩의 이중 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듀얼로 이제 올라가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이슈가 있었을 때 중국에 상장되어 있던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게 좀 완화가 됐다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관계기관과 중국에 있는 관계기관이 합의를 해서 회계 감사를 진행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중국에 있는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만든 법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몇 년, 3년, 4년 주기로 회계 감리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다 포함이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중국은 그동안 안 했죠. 그걸 용납했던 게 미국이었지만 이제는 안 된다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감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런 우려들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시기가 변하니까 언제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과거보다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럼 미국에 상장돼 있는 외국 기업들이 다 감리를 받았던 건데 네. 중국 것만 예외였고 네. 중국은 왜 예외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해외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기업들이 다 감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엔론 사태 이후로 회계 감사 기관도 회계법인도 못 믿었던 거니까 회계법인조차도 이제 하는 거였는데 PCAOB 기관에서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예외인 건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이었던 거죠. 중국이 워낙 크니까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그 이상의 감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합의 사항이었고 그게 이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